우리 며느리가 회사 대표라니까? 제주 최고급 리조트 체크인 데스크였습니다. 시어머니 나봉래는 정작 며느리만 빼놓은 채 계모임 친구들과 남편의 내연녀까지 데리고 칠순여행을 왔어요. 여행비는 전부 며느리 카드로 치를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고객님, 이 카드는 현재 이용 정지 상태입니다. 나봉래가 다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 카드도 이용이 정지돼 있습니다. 잔금 8,660만 원이 결제돼야 객실 열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봉래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당장 카드 풀어!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저는 오늘부터 그 집 가족 노릇 안 합니다. 며느리 강혜진의 무릎 위에는 방금 접수한 이혼 소장 접수증이 놓여 있었어요. 그 집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 명의의 5장의 카드가 멈춘 순간 자기들 인생도 함께 막히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며느리를 카드로만 여겼던 그 가족은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혜진은 26에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의 겨울 어머니가 쓰던 반찬통과 낡은 이불까지 모두 정리됐어요. 그 뒤로 혜진에게는 명절에 돌아갈 현관문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친정에 간다, 시댁에 간다며 캐리어를 끌었어요. 혜진은 불이 꺼진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옆집 현관에는 신발이 여러 켤레 쌓였고 벽 너머에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어왔죠. 혜진은 그런 날이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작은 우유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노란 프리지어 한 단이 꽂혀 있었어요. 꽃이라도 있으면 방이 덜 비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혜진은 명절이 올 때마다 프리지어를 샀습니다. 꽃병은 늘 하나였고 의자는 늘 하나 비어 있었죠. 그 무렵 만난 사람이 오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처음에는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혜진이 명절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괜한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밥집으로 데려가 수저를 놓아주며 말했죠. 우리 집은 늘 사람이 많아요.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이 많으셔서 혜진 씨도 좋아하실 거예요. 사람이 많은 집, 정이 많은 어머니. 혜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간 날, 나봉래는 갈비찜과 잡채를 상 가득 차려놓았어요. 그리고 혜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나봉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친정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라. 혜진은 그날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울지 않으려고 물만 몇 번 마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전부 열렸거든요. 이제 자신에게도 명절에 돌아올 집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나봉래의 말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혜진이 김칫국을 끓여 상에 올리던 날이었어요. 나봉래가 국물 한 숟갈을 뜨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역시 친정에서 배운 게 없으니 간이 이렇구나. 명절에 동그랑땡을 붙였을 때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며 혀를 찼어요.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 손이 이 모양이지. 혜진이 선물을 준비하면 포장이 촌스럽다 했고 빈손으로 가면 어른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꼭 같은 말이 붙었어요. 너는 친정이 없어서 그런가. 어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서툴러. 처음에는 그게 모욕인지도 몰랐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잘하려고 했어요. 다음 명절에는 음식을 더 일찍 준비했고 나봉래가 좋아한다는 색깔의 한복도 맞췄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 이 집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혜진은 그의 명절부터 프리지어를 사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이 많은 집이 생겼으니까요. 적어도 혜진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나복래가 내밀었던 따뜻한 손이 오래지 않아 혜진의 지갑까지 열게 될 줄은요.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복래가 반찬통 2개를 들고 혜진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멸치볶음과 장조림이 담긴 작은 통이었습니다. 나복래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혜진의 집안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옷까지, 싱크대 옆에 쌓인 서류, 냉장고에 붙은 회사 일정표까지 눈에 담았죠. 나복래는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넣더니 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냉장고가 왜 이렇게 비었니? 혜진은 앞치마 끈만 만지작거렸어요. 요즘 회사 일이 조금 바빠서요. 나복래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재가 집에서 제대로 밥을 못 먹는 거잖아. 그녀는 식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식탁 위에 놓인 검은색 카드 지갑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내 카드 지갑이니? 혜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나복래는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쪽에 꽂힌 카드들을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혜진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건... 나복래는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카드 한 장을 밀어 올렸어요. 반짝이는 프리미엄 카드였습니다. 이건 한도가 높아 보이네. 나복래는 카드 앞면을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내가 장이라도 봐서 반찬해주려면 돈이 들어가잖니. 그리고 카드를 자기 지갑 안에 넣었어요. 허락을 구하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자기 것이었던 물건을 다시 챙기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혜진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카드를 돌려달라고 하면 겨우 얻은 가족이 다시 남이 될 것 같았거든요. 나복래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비밀번호는?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4728이요. 나복래는 숫자를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빈 카드 지갑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어요. 며느리가 이런 맛도 있어야지. 그날 저녁 마트에서 83,000원이 결제됐습니다. 혜진은 휴대폰 알림을 보고 안도했어요. 정말 장을 본 줄 알았거든요. 다음 날 냉장고에는 새 반찬통 3개가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그걸 보며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결제 장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우 선물 세트, 백화점 여성복 매장, 고급 한정식집, 명품 스카프, 평일 오후에는 호텔 레스토랑 결제까지 찍혀 있었죠. 혜진은 카드 명세서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나복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카드 사용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나복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웃었어요. 내가 금덩이를 샀니? 집을 샀니? 장 보는데 쓰시라고. 다 우리 집 먹고 사는데 쓴 거야. 나복래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민재 밥 챙기는 건 공짜니? 혜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나복래가 혀를 찼어요. 큰 며느리가 밥도 못 차리고 애도 없으면 돈이라도 제때 써야 사람 구실하는 거야. 그날 저녁 민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카드 명세서를 내밀었어요. 민재 씨, 어머니 카드 사용이 너무 많아요. 민재는 종이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소파에 던졌습니다. 엄마가 너 대신 우리 집안 챙기느라 쓰는 거잖아. 그래도 장 보는데 쓰시라고 가져가신 건데. 민재의 표정이 굳었어요. 가져가신 게 아니라 내가 드린 거겠지.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벌잖아.
그 정도도 못해? 혜진은 식탁 위에 빈 카드 지갑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복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카드를 요구했어요. 상구 아버지 골프 다니는데 기름값도 들고 사람들 앞에서 계산할 일도 있다. 두 번째 카드는 시아버지 오상구에게 갔습니다. 오상구는 새 카드를 받아들고 앞뒤로 살펴봤어요. 혜진아, 내 덕에 늙어서도 바람 좀 쐰다.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결제일이 다가오면 혜진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죠. 문제가 생기면 입을 닫았고 나복내가 혜진을 몰아세울 때면 텔레비전 소리만 키웠습니다. 카드를 쓸 때는 가장 앞에 있었고 책임질 때는 늘 골프 가방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카드는 신우이 오세이에게 갔습니다. 오세이는 결혼식에 입고 갈 원피스가 필요하다며 혜진을 백화점으로 불렀어요. 탈의실에서 나온 세이는 거울 앞에 서서 치맛자락을 펼쳤습니다. 언니, 이거 괜찮지? 가격표에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혜진이 잠시 망설이자 세이가 웃었습니다. 언니는 좋겠다. 뭐가? 친정 챙길 일도 없고 돈 쓸 데가 우리 집밖에 없잖아. 세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칭찬인지 조롱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말투였죠. 그날 원피스와 구두, 가방까지 혜진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며칠 뒤 세이는 가족 카드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언니 카드 빌릴 때마다 전화하는 것도 번거롭잖아. 그 카드에는 미용실, 피부관리실, 호텔 애프터눈티, 여행 가방이 차례로 찍혔습니다. 세이의 카드에는 장바구니보다 쇼핑백이 더 많이 찍혔죠. 네 번째 카드는 남편 오민재가 가져갔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체면 세우려면 돈 쓸 일이 있어. 민재는 회사 접대비라며 카드를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거래처 식사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와인바와 호텔 라운지, 주얼리 매장 결제가 섞이기 시작했죠. 혜진이 물으면 민재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이해 못해? 마지막 다섯 번째 카드는 시댁 공가 금융이었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나복내는 자동이체 통장을 바꾸는 대신 혜진 카드 하나를 더 요구했어요. 가족끼리 매달 돈 보내고 받는 것도 우습잖니. 그렇게 혜진 명의의 가족 카드는 5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 카드, 시아버지 골프 카드, 남편 접대 카드, 시누이 쇼핑 카드, 시댁 공과금 카드. 처음 한 장은 나복내가 혜진의 카드 지갑에서 직접 꺼내갔습니다. 나머지 4장도 부탁이라기보다 통보에 가까웠어요. 혜진은 그때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카드 하나를 내어주면 이 집에 자기 자리도 조금씩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늘어난 것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의 카드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혜진은 식탁 위에 카드 명세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종이 5장이 식탁 끝까지 이어졌어요. 계산기를 몇 번 눌러본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 씨, 이번 달부터는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요? 민재는 소파에 누운 채 대답했어요. 뭘 줄여? 회사 운영비도 들어가고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커요. 민재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집 아니면 명절에 갈 데도 없으면서 가족한테 돈 쓰는 걸 그렇게 아까워해? 혜진의 손끝이 명세서 위에서 멈췄습니다. 민재는 혜진 쪽을 보지도 않았어요. 너는 친정에 돈 들어갈 일도 없잖아. 말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혜진은 명세서를 한 장씩 포개었어요. 종이 끝이 정확히 맞도록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민재는 그 말이 혜진을 붙잡아둘 거라 믿었습니다. 친정 없는 사람은 이 집을 절대 떠나지 못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 민재가 무심코 던진 말은 훗날 자기 집을 무너뜨릴 첫 번째 벽돌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혜진이 멍울을 처음 발견한 건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물기를 닦던 중 오른쪽 가슴에서 단단한 것이 손끝에 걸렸어요. 콩알보다 조금 컸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도 움직이지 않았죠. 혜진은 거울 앞에 선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는 중요한 거래처 회의가 있었고 저녁에는 시댁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병원은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 주에는 나복내의 생일상을 차려야 했죠. 그렇게 달력 2장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은 서류에 도장을 찍다 손을 멈췄어요. 멍울이 전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만져졌거든요. 결국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마친 의사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며칠 뒤 조직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듣기로 한 날 아침 혜진은 넥타이를 메고 있던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민재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 매듭을 고쳤습니다. 오늘이 결과 듣는 날이야? 조직 검사 결과 나온대요. 그제야 민재가 거울 속 혜진을 한번 바라봤어요. 별일 없겠지. 그래도 혼자 듣기는 조금 그래서요. 민재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알겠어. 시간 맞춰갈게. 혜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 로비에는 소독약 냄새가 옅게 맴돌고 있었어요. 혜진은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이어진 뒤 전화가 연결됐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 씨, 어디에요? 나 지금 엄마 생일 식사하러 왔어. 혜진의 시선이 진료실 문 위의 전광판으로 향했습니다. 곧 자기 이름이 뜰 차례였어요. 오늘 병원 같이 오기로 했잖아요. 검사 결과만 듣는 거라며. 그래도 혹시 민재가 혜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가 유명한 게장집을 한 달 전에 잡았어. 당신 카드로 예약금까지 냈는데 내가 빠지면 모양이 이상하잖아. 전화기 너머로 나복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민재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별일 없을 거야. 끝나고 연락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진은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잠시 뒤 전광판에 이름이 떴습니다. 강혜진. 혜진은 혼자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에 떠 있는 검사 결과를 한참 살펴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혜진은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유방암입니다. 진료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의사는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입니다. 수술을 먼저 진행하면 치료 경과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되묻지도 않았어요. 의사가 수술 범위와 입원 일정, 이후 검사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휴대폰 화면이 짧게 밝아졌습니다. 카드 결제 알림이었어요. 한정식당 68만 4천 원. 혜진은 그 숫자를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도 가족들은 혜진의 카드로 밥을 먹고 있었죠. 진료실을 나온 혜진은 로비 유리창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밖에는 봄볕이 환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오래전 명절 밤에도 그랬듯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진단서를 흰 봉투에 넣어 시댁으로 갔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기 전에 가족에게는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봉래는 진단서를 꺼내 읽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암이라고? 초기래요. 수술하면 괜찮을 가능성이 크대요. 나봉래는 종이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혜진은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봉래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다른 것이었죠. 그럼 회사는 누가 보니?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원하는 동안은 이 부장님이 맡아주기로 했어요. 회사는 계속 돌아가는 거고, 네. 나봉래는 그제야 진단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카드는 치료 들어가도 그대로 쓸 수 있지? 혜진의 손끝이 봉투 위에서 멈췄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오상구는 암이라는 말이 나오자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나 혜진 쪽을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잠시 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리를 다시 키웠습니다. 그게 오상구의 반응 전부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손톱을 다듬던 오세희가 손을 멈췄어요. 언니 수술하면 카드 한도도 줄어들어?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희는 손톱 끝을 살피며 덧붙였어요. 나 다음 주에 피부과 예약해놨는데 갑자기 안 되면 곤란해서. 그날 밤 민재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진단서를 뒤늦게 펼쳤습니다. 종이 위로 눈을 움직이기는 했지만 병명이나 수술 방법을 읽는 눈은 아니었어요. 다른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아랫부분만 몇 번 훑었습니다. 암 진단금 나오는 보험 있지? 혜진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보험금은 어느 계좌로 받아? 그게 지금 중요해요? 민재는 진단서를 접어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확인하자는 거지. 그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회사 지분도 정리는 해놓는 게 좋겠다.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남편인 내가 처리해야 하잖아. 혜진은 탁자 위 진단서를 바라봤습니다. 종이 한쪽에 적힌 자기 이름보다 민재의 입에서 나온 지분과 보험이라는 단어가 더 선명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혜진이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이 사라진 뒤 돈과 회사가 누구에게 남을지를 먼저 헤아리고 있었죠. 며칠 뒤 나봉래가 전복죽을 끓여왔습니다. 유리 냄비 안에서 하얀 김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아프다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더 큰일 난다. 나봉래는 죽을 그릇에 덜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 혜진은 그릇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받아보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나봉래가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러다 문손잡이를 잡기 직전 고개를 돌렸어요. 참. 혜진이 나봉래를 바라봤습니다. 상구 아버지가 골프장에서 카드를 썼는데 자꾸 안 된다고 하더라. 나봉래는 코트를 여미며 말했어요. 한도가 찼는지 한번 확인해봐. 문이 닫혔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오르는 전복죽과 카드 사용 알림이 켜진 휴대폰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죽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혜진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나봉래는 카드 한도가 다시 열렸는지 확인하려고 2번이나 전화를 걸었죠. 혜진의 수술 날짜는 묻지 않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민재는 이번에는 꼭 병원에 오겠다고 했어요. 검사 때는 내가 상황이 안 됐잖아. 수술 날은 당연히 가야지. 혜진은 그 말을 듣고 보호자 연락처 칸에 민재의 이름과 번호를 적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에는 보호자 출입증까지 봉투에 넣어 식탁 위에 올려뒀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먼저 처리할 일이 있다며 병원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혜진은 수술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바퀴가 달린 침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간호사들의 흰 운동화가 바닥을 스쳤어요. 수술 시간이 가까워졌지만 민재는 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식탁 위에 두고 온 보호자 출입증이 떠올랐어요. 민재가 챙겨오겠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이어진 뒤에야 연결됐어요. 수화기 너머로 바람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이 들렸습니다. 민재 씨, 어디에요? 나 지금 리조트야. 혜진은 대기실 벽시계를 올려다봤어요. 수술까지 1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리조트요? 아버지 골프 약속이 오래전에 잡혀 있었어. 엄마랑 세희도 같이 왔고, 나 오늘 수술하는 날이에요.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잖아. 혜진의 손이 휴대폰을 조금 더 세게 쥐었습니다. 내가 옆에 앉아 있다고 뭐가 달라져?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성인인데 당신이 설명 듣고 서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나복내가 민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골프 카트가 움직이는 기계음이 섞였습니다. 엄마 아빠 일정까지 다 깨고 갈 수는 없잖아.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끝나면 연락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강혜진님, 함께 오시기로 한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어요? 혜진은 자기 옆에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놓이지 않은 의자였어요. 못 온대요. 혜진은 회사의 이 부장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대학 선배이자 기업법무 변호사인 정태호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정태호는 혜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혜진은 이미 수술실로 이동하기 직전이었어요. 정태호는 침대 옆에 서서 혜진의 가방과 겉옷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재는? 혜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못 온대요. 정태호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혜진아, 이게 무슨... 선배. 혜진이 낮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기 있어줘요. 정태호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침대 난간 위에 놓인 혜진의 손을 짧게 감싸주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은 이동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의 등을 바라봤어요. 하얀 불빛이 하나씩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마취가 몸을 덮기 직전까지도 혜진은 민재에게 연락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휴대폰은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병실로 옮겨진 혜진이 다시 눈을 떴을 때 모가는 바싹 말라 있었고 수술 부위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침대 옆에는 정태호가 앉아 있었어요. 민재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혜진은 한참 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없었어요. 대신 나복래에게서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몸 좀 괜찮으면 카드 확인해라. 상구 아버지 카드가 아직 안 된다. 혜진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수술을 마친 며느리의 몸보다 골프장에서 막힌 카드가 먼저였죠. 퇴원하는 날에도 민재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태호와 이 부장이 번갈아 짐을 들어줬어요.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민재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민재는 혜진의 얼굴보다 정태호가 들고 온 병원 가방을 먼저 봤습니다. 퇴원했어? 혜진은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카드 때문에 계속 전화하던데. 그거 확인했어? 혜진의 손이 신발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저 오늘 퇴원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왔잖아. 민재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카드 한도만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혜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어 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합의서였습니다. 혜진은 식탁 위에 그 종이를 펼쳐 놓았습니다. 민재가 뒤늦게 식탁으로 다가왔어요. 뭐야, 이건? 서명해요. 민재가 혜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환자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직 핏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재는 잠시 종이를 내려다보다 피식 웃었습니다. 진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혜진이 또 겁을 먹고 물러날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더 쉽게 펜을 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쓰고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힘껏 눌렀죠. 할 수 있으면 해봐. 도장이 종이 위에 붉게 찍혔습니다. 너 나 없이 어디 가서 가족 노릇하려고? 민재는 펜을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친정도 없는 사람이. 혜진은 서명과 도장이 들어간 종이를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었어요. 다시 한번 접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이혼 절차를 밟지는 못했습니다. 수술 자국은 아직 조금만 움직여도 당겼고 밤이 되면 혼자 남은 집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거든요. 민재는 이틀 뒤 꽃 한 송이 없이 과일 상자 하나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어요. 엄마도 말이 좀 심했대. 이제 그만하자. 혜진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가족을 잃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때로 가족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고도 눈을 감으니까요. 결국 이혼합의서는 서랍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꺼냈다가 접고 다시 펼쳤다가 접었어요. 그렇게 종이에는 4번에 접힌 자국이 남았습니다. 민재는 자기가 찍은 도장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찍힌 붉은 도장은 3년 뒤 혜진이 더는 결심을 접지 않게 만드는 마지막 흔적이 됩니다. 수술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초기에 발견한 덕분에 치료 경과는 좋았고 이제는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되는 상태가 됐어요. 혜진은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민재는 약 먹을 시간을 챙겼고 나복내도 계모임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살린 사람처럼 말하고 다녔죠. 내가 옆에서 얼마나 챙겼는데. 하지만 혜진이 회사에 완전히 복귀하자 그 짧은 친절도 끝났습니다. 어느 아침 나복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진아, 이제 몸은 괜찮지? 혜진은 다음 검진이 언제인지 묻는 줄 알았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카드도 전처럼 써도 되겠네. 혜진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창밖만 바라봤어요. 걱정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수술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었죠. 오상구는 토요일 골프 약속을 앞두고 한도부터 물었고 민재는 옷깃 사이로 드러난 수술 자국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다 나았다며. 이 집에서 혜진의 수술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혜진이 다시 회사에 나가 돈을 벌 수 있게 됐다는 것만 중요했죠.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혜진은 그날도 혼자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모니터에 떠 있는 검사 결과를 살핀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발 징후는 없습니다. 지금처럼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혜진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조금 풀렸어요. 암이라는 말을 들은 뒤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 번, 잠시 뒤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혜진은 화면을 켰습니다. 오세희, 피부관리실, 나복내, 백화점 여성복 매장, 오상구, 골프장, 카드 결제 알림 3건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유리창 밖은 암 진단을 받던 날처럼 환했습니다. 그날도 진료실 안에서 식당 결제 문자를 받았었죠.
혜진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암이 사라졌다는 말보다 카드가 다시 된다는 사실을 더 반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혜진은 병원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몸이 나으면 이 집도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어요.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카드 한도만 다시 열렸죠. 그렇게 3년이 흘러 결혼한 지 어느덧 5년째가 됐습니다. 나복내의 칠순이 다가왔어요. 혜진은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할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좋은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나복내는 이미 계모임 친구들에게 자랑을 끝낸 뒤였습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회사 대표잖아. 나복내는 친구들 앞에서 말했어요. 칠순을 그냥 식당에서 하겠니? 여행 규모는 혜진이 모르는 사이 점점 커졌습니다. 시댁 식구 4명, 계모임 친구 6명,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추가된 한 사람까지 제주 최고급 리조트의 프레지덴셜 스위트와 일반 객실 여러 개, 골프 2라운드, 전용 요트, 기사 딸린 의전 차량, 칠순 기념 만찬, 여행 기간 동안의 식사와 사진 촬영까지 모두 들어가 있었죠. 며칠 뒤 리조트에서 최종 견적서가 도착했습니다. 혜진은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었어요. 첫 장에는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는 리조트 전경이 실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객실 등급과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 굵은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총 여행 비용 8,760만 원. 혜진은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견적서 아래쪽에는 이미 결제된 금액도 표시돼 있었어요. 예약금 100만 원. 예약금은 나복내가 자기 통장에서 직접 보낸 돈이었습니다. 여행 자리를 잡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만 자기 돈으로 걸어둔 것이었죠. 그 아래에는 더 큰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잔금 8,660만 원. 결제 예정일은 제주 리조트 체크인 당일이었습니다. 잔금이 결제돼야 객실 열쇠가 나오고 골프와 요트, 차량과 식사 일정도 확정되는 조건이었어요. 혜진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100만 원으로 자리만 잡아두고 나머지 8,660만 원은 혜진 카드로 결제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며칠 전 여행사 직원은 나복내에게 전화를 걸어 잔금 규모를 다시 확인했어요. 고객님, 예약금이 적어서 체크인 당일 결제하실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복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계모임 친구들이 듣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회사 대표예요. 카드 한 번 긁으면 끝나요. 친구들이 부러운 듯 웃었습니다. 나복내도 따라서 웃었죠. 그날 저녁 혜진은 시댁으로 불려갔습니다. 거실에는 나복내의 계모임 친구 2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리조트 견적서와 관광 안내 책자가 펼쳐져 있었고 오상구는 골프장 사진만 자기 앞으로 당겨보고 있었습니다. 나복내는 혜진이 들어오자 친구들을 향해 웃었어요. 얘가 돈은 잘 버는데 가족한테 쓰는 정은 좀 없어. 친구들이 어색하게 찻잔만 들었습니다. 나복내가 견적서 끝에 숫자를 손끝으로 두드렸어요. 친정 없이 커서 그런가 가족 행사가 뭔지를 잘 모르더라. 혜진은 물잔을 들어 입술만 적셨습니다. 오세이가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죠. 그래도 언니 카드 하나는 확실하잖아. 세이는 리조트 사진 위를 손가락으로 쓸며 말했어요. 그거면 됐지 뭐. 오상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골프 티오프 시간이 적힌 종이만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민재도 혜진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금액을 거절할까봐 표정만 살피고 있었죠. 혜진은 견적서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모두가 혜진의 돈으로 여행을 준비하면서도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을 망설이는 사람처럼 혜진을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니, 8천만 원이 넘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사 운영비도 있고 이건 너무 큽니다. 나봉래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칠순이 2번 오니? 말끝이 아주 담담했어요. 평생 한 번 있는 날인데 사람들 앞에서 체면은 세워야 할 거 아니야. 오세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약금까지 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하면 더 창피해. 예약금은 고작 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희는 마치 수천만 원이라도 잃는 사람처럼 말했죠. 민재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당신 회사 잘 되잖아. 엄마 평생 한 번 있는 칠순인데 이 정도도 못해?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견적서 끝에 적힌 2 숫자만 다시 바라봤어요. 예약금 100만 원, 잔금 8,660만 원. 2 숫자의 크기만큼 그 집 사람들이 책임지려는 마음과 혜진에게 떠넘기려는 욕심도 달랐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지난 몇 달치 카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날짜 순으로 늘어놓고 결제 장소에 표시했어요. 강남의 주얼리 매장 300만 원. 민재가 야근이라고 했던 날의 호텔 라운지. 민재가 지방 출장을 갔다던 주에는 제주행 항공권 2장이 혜진 카드로 결제돼 있었습니다. 한 장은 오민재, 다른 한 장의 이름은 일부가 가려져 있었어요. 끝에 남은 2 글자만 보였습니다. 유라. 혜진의 손끝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민재 회사에 유라라는 사람이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는 얼굴은 없었어요. 하나씩 떼어놓고 볼 때는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거래처 선물일 수도 있었고 직원과 출장을 갔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날짜와 장소를 나란히 놓자 모든 기록이 같은 사람에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주얼리 결제 영수증을 출력했고 호텔 라운지 내역과 항공권 결제 기록도 따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정태호에게 자료를 보냈습니다. 선배, 이것 좀 봐줄 수 있어요? 한참 뒤 전화가 왔어요. 혜진아. 네. 이건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혜진은 식탁 위에 펼쳐진 종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이었다면 민재를 붙잡고 물었을 겁니다. 누구냐고, 왜 그런 거냐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직은 확인만 할게요. 혜진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자료를 날짜 순으로 한 장씩 포개었습니다. 종이 끝이 어긋나지 않도록 천천히 맞췄죠. 이때까지만 해도 혜진은 그것이 민재 한 사람의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전체가 이미 자기 자리를 비워두고 다른 여자를 들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몰랐어요. 제주 여행을 떠나기 나흘 전이었습니다. 혜진은 늦은 저녁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 불을 끄려는데 나봉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아직 회사니? 네. 이제 끝났어요. 마침 잘 됐네. 내가 내 집에 여행 일정표 좀 두고 왔다. 혜진은 가방을 들다 손을 멈췄어요. 일정표요? 객실하고 식사 시간이 다 나왔어. 확인만 해. 나봉래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너는 일하느라 바쁘잖아. 우리는 우리끼리 다녀오면 되고. 혜진의 손이 가방 손잡이 위에서 굳었습니다. 저는 안 가는 거예요? 회사 대표가 며칠씩 자리를 비우면 되니?
나봉래는 오히려 혜진이 이상한 질문을 한다는 듯 말했어요. 괜히 너까지 따라와서 전화 붙들고 일할 거면 집에 있는 게 낫지. 혜진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칠순 여행이라고 들었습니다. 비용은 전부 혜진이 내기로 돼 있었고 여행 일정도 혜진 회사 직원이 알아봐 줬어요. 그런데 정작 혜진의 자리는 처음부터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항공권은요? 혜진이 묻자 나봉래는 짧게 웃었어요. 안 끊었지. 내가 못 간다는데 뭘 끊어. 혜진은 못 간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봉래의 말 속에서는 이미 그렇게 정리돼 있었죠. 일정표나 확인해. 잠시 뒤 마지막 말이 따라왔습니다. 체크인할 때 카드만 문제없게 해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진은 한동안 불이 꺼진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제주 리조트 견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총액 8,760만 원. 자기 이름으로 결제될 여행이었지만 자기 자리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혜진은 현관불을 켰습니다. 식탁 위에는 나봉래가 두고 간 투명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나봉래 칠순 제주여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첫 장에는 항공편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 참가자 이름이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나봉래, 오상구, 오민재, 오세희, 계모임 친구 6명. 혜진은 명단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혹시 자기가 이름을 놓쳤나 싶어 한 줄씩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읽고도 강혜진이라는 세 글자는 없었습니다. 혜진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리조트 객실 배정표였어요. 나봉래의 프레지덴셜 스위트와 계모임 친구들의 객실, 오상구가 사용할 객실, 오세희의 객실, 오민재의 객실. 혜진은 종이 아래쪽을 훑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민재 객실 바로 옆. 처음 보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거든요. 서유라. 혜진의 눈이 그 이름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항공권 결제 내역에서 봤던 두 글자. 유라. 그 이름이 이제 온전한 세 글자로 혜진 앞에 놓여 있었죠. 혜진은 객실 배정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어요. 민재는 혜진이 들고 있는 종이를 보자 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거 뭐예요? 혜진이 명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없네요. 민재는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은 회사 일 때문에 못 가잖아. 나봉래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제가 못 간다고 했어요? 민재의 손이 구두끈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다 태어난 얼굴로 다시 몸을 일으켰어요. 대표가 며칠씩 자리를 비우면 회사는 누가 봐? 그래서 아예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어차피 못 갈 사람한테 물어봐서 뭐해? 민재는 혜진의 손에서 일정표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혜진은 종이를 놓지 않았어요. 서유라는 누구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의 시선이 객실 배정표 아래쪽으로 떨어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혜진은 그 눈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사 후배야. 민재는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침 제주 출장이라 중간에 합류하는 거야. 출장 가는 직원이 어머니 칠순 객실 명단에 들어가요? 회사 일도 같이 볼 게 있어. 말은 매끄러웠습니다. 너무 매끄러워서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대답처럼 들렸죠. 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객실 배정표를 다시 투명 파일 안에 넣었어요. 민재는 그제야 안도한 듯 물병을 꺼냈습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걸로 분위기 망치지 마. 그날 밤 민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욕실에서 물줄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민재의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은 켜진 채였고 휴대폰과 연결된 메신저 창이 떠 있었죠. 혜진은 식탁에 앉아 객실 배정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자기 이름이 빠진 명단. 그 자리에 들어간 서유라라는 이름. 혜진은 한참 동안 두 줄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블릿 화면 맨 위에는 대화방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나봉래 칠순 제주여행. 혜진은 손을 뻗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욕실 안에서는 민재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혜진은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오세희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언니는 회사 핑계 대면 되는 거지? 같이 가면 유라 언니만 불편하잖아. 그 아래 민재의 답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자기가 빠져도 가족여행이라고 하면 넘어가. 돈만 내면 자기도 가족 노릇한 줄 알아. 혜진은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나봉래가 남긴 말도 있었어요. 일하느라 바쁘다고 하면 돼. 카드만 열려 있으면 되지. 몸까지 따라올 필요 있니? 잠시 뒤 오세희가 물었습니다. 여행 끝나면 언니한테 말할 거지? 유라 언니도 계속 숨어 다니기 싫대. 민재가 바로 답했어요. 지금 들키면 안 돼. 카드부터 막힌다. 혜진의 손끝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민재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혜진은 가족 일에는 약해. 엄마가 며칠 챙기는 척하면 또 넘어가. 그 아래에는 오상구의 짧은 말이 있었습니다. 집하고 회사 지분은 먼저 확인해라. 그냥 내보내면 우리만 손해다. 오세희는 웃는 이모티콘을 붙여 대답했어요. 유라 언니 들어올 집도 있어야 하잖아. 결혼식은 호텔에서 해야지. 엄마 칠순보다 작으면 모양 빠져. 민재가 남긴 답이 뒤따랐습니다. 집 정리하면 계약금은 충분해. 회사 지분도 일부만 넘기면 결혼식 비용까지 나온다. 혜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행에서 자기만 뺀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 이미 다른 여자를 앉혀놓았고 자기 집과 회사 지분까지 그 여자의 신혼집과 결혼 비용으로 나누고 있었죠. 그 다음에는 나봉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길었고 가장 조용했어요. 친정도 없는 애가 어딜 가겠니? 우리가 가족인 척만 해주면 또 붙어 있어. 유라는 바로 손주도 안겨줄 수 있잖아. 혜진이는 회사밖에 모르고. 혜진은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게 됐어요. 혜진이는 결제 끝날 때까지만 며느리야. 욕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민재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아무 일도 모른 채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혜진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처음 시댁에 갔던 날, 나봉래는 혜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었죠.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친정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라. 혜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내줬고 모욕을 참았고 수술실 앞 빈 의자까지 견뎠어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이제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에게는 가족인 척만 해주면 된다고 말하고 있었죠. 혜진은 태블릿을 덮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대화창 아래쪽에 첨부 파일 하나가 보였거든요. 파일 이름은 평범했습니다. 2026 하반기 예산안. 혜진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표가 화면에 펼쳐졌어요. 신축 오피스텔 계약금 2억 원. 호텔 예식장 계약금 8천만 원. 가정과 가구 5천만 원. 신혼여행 2천만 원. 혜진의 시선이 표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금 마련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제주여행 종료. 재산 처분 위임장 서명 유도. 보험과 상속 대비 서류라고 설명. 혜진명의 아파트 매각.
회사 지분 일부 양도, 오피스텔 계약금 지급, 예식장 계약, 입주 예정자 칸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민재, 서유라,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민재가 남긴 메모가 있었어요. 결제 끝나면 바로 진행. 혜진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말뿐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금액도 날짜도 들어갈 집도 이미 정해져 있었죠. 혜진의 돈으로 칠순 여행을 다녀온 뒤 혜진의 집을 팔아 다른 여자와 살 집을 마련하고 혜진의 회사 지분으로 결혼식까지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객실 명단을 찍었어요. 단체방 대화도 처음부터 끝까지 저장했습니다. 예산안 파일은 자기 이메일로 전송했고 오피스텔 입주 예정자와 민재의 메모까지 빠짐없이 남겼죠.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태블릿을 원래 화면으로 돌려놓은 뒤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깊은 서랍을 열자 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합의서. 3년 동안 꺼냈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한 종이었죠. 혜진은 합의서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손바닥으로 접힌 자국을 천천히 눌렀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선이 손바닥 아래에서 조금씩 펴졌습니다. 혜진은 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정태호가 받았어요. 선배, 혜진아. 혜진은 합의서와 태블릿을 나란히 바라봤습니다. 자료는 제가 다 찾았어요. 정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혜진아, 지금 혼자 있어? 네. 괜찮아? 혜진은 접힌 선 위에 손끝을 올렸습니다. 이제 접어두지 않을게요. 정태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확실해?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가족을 잃는 줄 알았어요. 혜진은 손바닥으로 합의서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런데 없었던 거더라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정태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찾은 자료는 내가 소장과 증거 목록으로 정리할게. 전화를 끄는 혜진은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5장의 가족 카드가 화면에 나란히 떠 있었어요. 시어머니 생활비 카드, 시아버지 골프 카드, 남편 접대 카드, 시누이 쇼핑 카드, 시댁 공과금 카드. 혜진은 카드 이름을 하나씩 눈으로 짚었습니다. 정지 버튼 위에 손가락이 잠시 머물렀어요. 하지만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다음 날 혜진은 나복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제주에 못 갈 것 같아요. 나복래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듯 말했어요. 그래, 너는 일하느라 바쁘잖아. 잠시 뒤 한마디가 더 따라왔죠. 체크인할 때 카드만 그대로 열어두면 돼. 혜진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부터 혜진과 정태호는 객실 명단과 단체방, 카드 내역과 예산안을 증거로 묶었습니다. 나복래가 자기 돈으로 걸어둔 것은 예약금 100만 원 뿐이었어요. 체크인 날 혜진 카드로 넘길 잔금은 8,660만 원이었습니다. 혜진은 다른 추가 결제가 빠져나갈 길부터 막았습니다. 하지만 5장의 가족 카드는 아직 정지하지 않았어요. 제주에 도착해 가장 들뜬 얼굴로 프런트 앞에 서는 순간 객실 열쇠를 받기 위해 카드를 내미는 바로 그 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돈으로 그 여행을 시작하려 했는지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직접 확인하게 만들 생각이었거든요. 혜진은 이혼 합의서를 새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위에는 정태호 변호사가 준비한 이혼 소장과 증거 목록을 함께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달력의 날짜 하나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나봉래의 칠순 여행 첫날, 제주 리조트 체크인 날이었습니다. 제주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나봉래 일행은 여행사에서 미리 예약한 대형 승합차 2대에 나눠 탔어요. 계모임 친구들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다를 보며 연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야자수가 줄지어 서 있는 해안도로가 나타날 때마다 차 안에서 탄성이 터졌죠. 봉래야, 이런 데를 며느리가 전부 잡아준 거야? 친구 하나가 묻자 나봉래는 기다렸다는 듯 어깨를 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회사 대표잖아. 나봉래는 창밖으로 시선을 둔 채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이런 건 카드 한 번이면 끝나.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봉래는 그 시선을 오래 즐겼어요. 오상구는 앞좌석에 앉아 골프장 티오프 시간부터 다시 확인했고, 오세희는 새로 산 명품 캐리어를 무릎 사이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죠. 차량이 리조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모두의 시선이 통유리 건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천장이 높게 뚫린 로비 안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은 바다빛을 머금은 것처럼 반짝였고 통유리 너머에서는 하얀 파도가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오세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휴대폰을 들었어요. 엄마, 여기 서봐. 바다 나오게. 나봉래는 친구들 사이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상구는 직원에게 골프 가방부터 맡겼고 민재는 출입문 쪽을 자꾸 돌아봤죠. 잠시 뒤 서유라가 캐리어를 끌고 로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곧장 그쪽으로 걸어가 캐리어 손잡이를 받아들었어요. 나봉래도 기다렸다는 듯 서유라의 등을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그 말투는 회사 후배를 맞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방은 민재 옆으로 잡아놨어. 서유라가 눈을 내리깔며 웃었습니다. 오세희는 자연스럽게 서유라의 팔짱을 꼈어요. 직원이 웰컴 샴페인을 건넸지만 서유라는 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나봉래의 시선이 잠깐 서유라의 배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 눈빛을 본 유라는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계모임 친구 하나가 주변을 둘러보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큰며느리는 안 왔어? 나봉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걔는 일하느라 바쁘잖아. 민재가 옆에서 웃으며 말을 받았어요. 뭐하러 와? 그는 서유라의 캐리어를 자기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카드만 있으면 되지. 잠깐 정적이 흘렀다가 나봉래가 먼저 웃었습니다. 맞아. 와봤자 휴대폰 붙들고 회사 일만 할 텐데 뭐. 오세희도 따라 웃었어요. 이번에는 우리끼리 편하게 놀자. 그들이 말한 우리 안에는 혜진이 없었습니다. 혜진의 카드만 있었죠. 같은 시각 서울. 서울가정법원 접수실은 제주 리조트와는 전혀 다른 빛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천장에서 희게 내려앉았고 번호표 기계에서는 종이 한 장이 지익 소리를 내며 밀려 나왔어요. 혜진은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3년 동안 서랍 깊은 곳에 들어있던 이혼합의서와 정태호가 작성한 이혼 소장과 증거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정태호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앉아 있었죠. 대학 선배이자 변호사인 정태호는 혜진의 손이 봉투 위에 놓여 있는 것을 잠시 바라보다 낮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마지막으로 확인할게.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소장 접수할까?
혜진은 봉투 끝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후회요? 아주 옅은 웃음이 입가에 스쳤습니다. 3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전광판에 번호가 떴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어요. 봉투에서 이혼 소장과 증거 목록을 꺼내 직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직원은 소장과 첨부 서류를 차례로 확인했어요.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몇 번 이어졌고 접수중이 출력됐습니다. 이혼 소장 접수됐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법원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앞에 환하게 번졌습니다. 혜진은 돌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어요. 카드사 앱 화면에는 5장의 가족 카드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 카드, 시아버지 골프 카드, 남편 접대 카드, 시누이 쇼핑 카드, 시댁 공과금 카드. 혜진은 화면을 한번 내려다본 뒤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직 정지 버튼은 누르지 않았어요. 태호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막지 않을 거야? 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었어요. 아직 체크인 전이니까요. 혜진은 휴대폰을 손안에 쥔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객실 열쇠를 받으려고 카드를 내미는 순간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때 끝낼 거예요. 제주 리조트에서는 나봉래 일행이 체크인 데스크 앞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예약 내용을 확인한 뒤 태블릿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고객님, 예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잔금은 8,660만 원입니다. 나봉래는 숫자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뒤에 선 친구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녀는 붉은색 프리미엄 카드를 꺼내 직원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걸로 하면 돼요. 직원은 나봉래가 내민 붉은 카드를 받아 단말기 앞에 가져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벤치에 앉은 혜진은 휴대폰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2시 59분. 잔금 결제 예정 시각까지 1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카드사 앱에서 5장을 모두 선택했습니다. 전체 이용 정지. 확인. 손끝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제주에서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비. 체크인 데스크 위에서 카드 단말기가 짧게 울렸습니다. 직원의 손끝이 멈췄어요. 고객님, 이 카드는 현재 이용 정지 상태입니다. 나봉래의 얼굴에 남아있던 웃음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입꼬리를 다시 올렸어요. 친구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뭔가 잘못됐나 보네. 나봉래가 카드를 다시 밀었습니다. 다시 해봐요. 우리 큰며느리 카드예요. 직원이 카드를 뺐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비. 승인 거절. 이번에는 로비 안에 그 소리가 더 크게 울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봉래는 서둘러 지갑 안쪽을 뒤졌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그녀가 꺼낸 것은 오상구의 골프 카드였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넣었어요. 비. 오상구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민재가 앞으로 나섰어요. 제 걸로 해보세요. 비. 오세이도 급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가족 카드예요. 이건 될 거예요. 비. 4장 모두 같은 문구를 띄웠습니다. 승인 거절. 아까까지 바다 사진을 찍던 친구들의 휴대폰이 하나둘 내려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머문 곳은 단말기 화면과 카드를 쥔 나봉래의 손뿐이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잔금 결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객실 열쇠를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나봉래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우리 방은요? 결제하실 다른 수단이 없으면 오늘 입실은 어렵습니다. 골프는요? 골프와 요트, 의전 차량,
만찬도 모두 같은 패키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일정이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도, 골프 2라운드도, 전용 요트도, 기사 딸린 차량도, 칠순 기념 만찬도, 100만 원으로 걸어둔 예약만 남았을 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모임 친구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복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전부 해준다며? 우릴 제주까지 데려와 놓고 방에도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이 주변을 살피다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자기 돈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말에 나복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카드를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하지만 나복내는 친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민재를 향해 눈을 부릅떴죠. 혜진이한테 전화해. 민재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혜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민재는 친구들에게 별일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돌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재는 목소리를 낮추려고 했지만 끝이 떨렸습니다. 당장 카드 풀어. 혜진은 서울가정법원 앞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엄마 친구들이 다 보고 있잖아. 이게 무슨 망신이야. 혜진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민재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죠. 혜진아. 민재가 이를 악물고 불렀습니다. 카드만 풀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제야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카드는 가족이 쓰는 거예요. 민재의 숨이 멈췄어요. 저는 오늘부터 그 집 가족 노릇 안 합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이혼 소장 접수했어요. 혜진은 낮고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돈 줄 노릇도 끝입니다. 민재는 체크인 데스크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복내와 오세희, 오상구가 모두 민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민재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장은 취하할 수 있잖아. 지금 카드만 풀면. 객실 명단 봤어요. 혜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민재의 입이 닫혔어요. 제 이름은 없더라고요. 혜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또렷하게 들렸죠. 대신 서유라 씨 이름이 민재 씨 옆방에 있었어요. 민재가 주변을 훑었습니다. 서유라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건 회사 일 때문에. 단체방도 다 봤어요. 민재의 말이 다시 막혔습니다. 일하느라 바쁘다고 하면 된다. 혜진은 그들이 주고받은 문장을 하나씩 되돌려줬어요. 카드만 열려 있으면 된다. 나복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족인 척만 해주면 또 붙어 있는다. 이번에는 오세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혜진이는 결제 끝날 때까지만 며느리다. 로비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산안 파일도 봤어요. 민재의 손에서 휴대폰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제 집을 팔아 2사람이 살 오피스텔 계약금을 만들고 제 회사 지분으로 결혼식 비용까지 마련하려고 했더군요.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주 예정자 칸에 2사람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문장을 아주 조용히 꺼냈습니다. 결제 끝나면 바로 진행한다고 했죠. 혜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숨을 고른 뒤 말했어요. 그 결제 지금 막혔습니다. 혜진은 그대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짧은 종료음이 로비에 울렸어요. 민재가 휴대폰을 내리자 서유라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녀는 단말기 화면과
나봉래 손에 들린 카드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재 씨, 민재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기존 재산을 정리한다더니 서유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혜진 씨 집이었어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물었어요. 당신 집안 돈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서유라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돈 많은 집 장남이라면서요. 그녀의 시선이 민재에서 나봉래로 옮겨갔어요. 며느리 카드가 없으면 객실 하나도 못 들어가는 집이었네요. 나봉래가 서둘러 서유라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유라야, 잠깐만. 서유라는 손을 빼려 했지만 나봉래가 더 세게 붙들었어요. 너 우리 식구 될 사람이잖니. 나봉래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몸도 이상하다면서. 혹시 우리 손주라도. 서유라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가 언제 임신이라고 했어요? 나봉래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그냥 속이 안 좋다고 했죠. 서유라는 캐리어 손잡이를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신 거잖아요. 그녀는 민재를 한번 바라본 뒤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재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나봉래가 팔을 붙잡았어요.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그 말에 민재가 돌아섰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가 여행에서 혜진 빼자고 했잖아. 나봉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혜진이가 이렇게까지 했겠니? 엄마가 유라 방까지 내 옆으로 잡았잖아. 오세이가 불안한 얼굴로 두 사람 사이를 봤습니다. 왜 나까지 끌어들여? 민재가 세이를 향해 돌아봤어요. 너도 단체방에서 결혼식은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했잖아. 오빠가 집 팔면 된다고 했잖아. 서로를 향해 던지는 말들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한 가족처럼 웃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돈줄이 끊기는 순간 누구도 가족을 찾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죠. 오상구는 그 소란 속에서 슬그머니 골프 가방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평소에도 문제가 생기면 텔레비전 소리만 키우던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모임 친구 하나가 오상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상구 씨도 다 알고 있었다며? 오상구의 손이 골프 가방 손잡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 근처 숙소와 앞당길 수 있는 항공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래야, 오늘 묵을대하고 돌아갈 방법은 내가 책임져. 조금 전까지 나복래 곁에 붙어 있던 사람들은 캐리어를 끌고 로비 반대편으로 흩어졌어요. 누구도 나복래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부러움으로 반짝이던 시선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잠시 뒤 체크인 데스크 앞에는 시댁 식구들만 남았습니다. 프런트 위에는 잔금 청구서가 놓여 있었어요. 8,660만 원. 직원이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잔금이 결제되지 않아 객실과 패키지 일정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예약금 100만 원은 약관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객실 열쇠는 끝내 한 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복래는 카드 4장을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자랑하던 카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열어주지 못했죠. 그제야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우습게 보던 혜진이 그 집의 생활과 체면을 떠받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혜진의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오갔어요. 이혼 절차, 위자료 청구, 카드 사용 내역 정리, 혜진 명의의 집과 회사 지분을 건드리려 했던 자료까지 정태호는 하나씩 묶어 제출했습니다. 민재가 세워두었던 오피스텔 계약 계획은
진행되지 못했어요. 예식장 견적서에 적힌 날짜도 지나갔습니다. 결제 끝나면 바로 진행이라고 적혀 있던 계획은 첫 줄부터 멈춰버렸죠. 몇 달 뒤 조정기일에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민재는 외도와 혜진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계획을 부인하지 못했고 조정조서에는 위자료 지급 조항도 포함됐어요. 민재는 서유라도 잃고 혜진의 집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혜진 카드로 이어가던 접대와 허세도 끝났습니다. 서유라는 제주에서 돌아온 뒤 민재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돈 많은 집의 장남이라고 믿고 다가왔지만 남은 것은 가족 카드가 끊긴 집뿐이었습니다. 나복내는 계모임에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며느리 카드로 칠순 여행 갔다가 객실도 못 들어갔다더라. 예약금 100만 원만 내고 8천만 원 넘는 잔금을 며느리한테 떠넘기려 했다며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만든 여행은 나복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오상구는 골프채를 중고로 내놓았어요. 오세이도 명품 가방과 옷을 하나씩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혜진 카드에서 빠져나가던 공과금도 모두 끊겼죠. 전기요금과 관리비 고지서는 이제 시댁 우편함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집을 나간 뒤 혜진은 오래된 가구와 시댁 물건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벽지와 커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어느 저녁 혜진이 새로 정리한 집에 돌아왔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화면에는 민재가 서 있었어요.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어요. 안전고리를 건 채 틈만 조금 벌렸습니다.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집 공과금이 밀렸어. 혜진은 문틈 너머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공과금 카드만 다시 열어주면 안 될까?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건 안 바랄게. 예전 같으면 그 말에 또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혜진은 이번에는 문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그 집 일은 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알아서 하세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진아.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도어록이 잠기는 짧은 소리가 현관에 울렸습니다. 비빅. 혜진은 닫힌 문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곧장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누군가의 사정을 대신 책임지는 일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며칠 뒤 퇴근길이었습니다. 혜진은 회사 근처 꽃집 앞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노란 프리지어가 보였습니다. 작은 꽃잎들이 저녁 불빛 아래 모여 있었죠. 혜진은 한동안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명절 밤이 떠올랐어요. 불 꺼진 원룸, 편의점 삼각김밥, 비어있던 의자. 그때의 혜진은 방이 덜 비어 보이길 바라며 프리지어를 샀습니다. 꽃이라도 있으면 혼자라는 사실이 조금 덜 선명해질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에는 더 이상 프리지어를 사지 않았어요. 사람이 많은 집이 생겼다고 믿었으니까요. 혜진은 꽃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노란 프리지어 한 단을 골랐어요. 이번에는 빈 방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놓고 싶었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꽃병에 물을 채웠습니다. 줄기 끝을 하나씩 잘라 프리지어를 꽂았어요. 식탁 위에는 카드 명세서도 없었고 시댁 공과금 고지서도 없었습니다. 혜진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꽃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방은 더 이상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혜진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혜진처럼 오래 참아온 자리에서
자기 이름을 되찾는 일은 늦었다고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 내어주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꽃편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